배달 완료 사진. 잦은 야근으로 지쳐있던 금요일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기도 전에 허기가 몰려와서 배달 앱으로 야식을 주문했습니다. 누구와 마주치기도 피곤했던 터라 배달 요청 사항에는 문 앞에 두고 노크해주세요 라고 적어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니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배달 완료. 주문하신 상품을 문 앞에 안전하게 배달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며 현관으로 걸어간 저는 잠금 장치를 풀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센서 등이 켜진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은커녕 영수증 한 장 굴러다니지 않는 텅 빈 바닥뿐이었죠. 뭐야, 잘못 배달했나?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배달원이 찍어보냈다는 완료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제가 주문한 음식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놓인 장소는 시멘트 바닥의 어두컴컴한 복도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원목무늬 장판, 구석에 말려있는 파란색 발닦개, 그리고 그 뒤로 살짝 보이는 방금 전까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의 닫힌 문. 배달된 음식은 현관문 밖이 아니라 제 집 안, 화장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 있었던 그때 제 등 뒤에서 방금 열고 나온 화장실 문 안쪽에서 젖은 발소리와 함께 쇳소리가 섞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고요. 자동 동기화. 얼마 전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사진첩 자동 동기화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어젯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습관처럼 갤러리에 쓸데없는 캡처본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분명 오늘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 수십 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늘 새벽 3시. 저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 그 시간엔 분명 방 불을 모두 끄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 핸드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찍힌 사진 안에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고온히 자고 있는 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사진의 구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 사진은 제 코앞까지 다가온 앵글. 누군가 잠든 제 머리맡에 서서 제 핸드폰을 들고 제 얼굴을 집요하게 내려다보며 찍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겁에 질려 미친 듯이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제 숨은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잠든 제 모습을 배경으로 찍은 누군가의 셀카였습니다. 초점이 나가 흐릿한 화면 속에는 초점이 없는 새 하얀 눈동자를 번뜩이며 귀 밑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는 기괴한 여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거는 그 사진의 피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첩 맨 아래, 가장 마지막 사진에 표시된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얼어부터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 굳게 닫혀 있었던 옷장의 문틈 사이로 미세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까지 자동 동기화였고요. 지우개 가루.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딱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교실 안의 공기가 무겁고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한 가위눌림과 환청이 시작된 건 그때쯤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 50분, 야자가 끝나기 딱 10분 전이 되면 바로 뒷자리에서 아주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강하고 거칠게 지워내는 지우개질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자리나 앞자리 친구가 필기를 지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확하게 내 등 뒤, 그러니까 바로 뒷 책상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뒷자리가 빈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던 민우라는 친구는 일주일 전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학교를 결석하더니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고 처리됐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무슨 이유인지 민우에 대해 묻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아이들도 굳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잃은 뒷책상에는 민우가 쓰던 낡은 문제집 한 권과 필통이 그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책상에서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지우개 소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보면 그곳엔 정적만이 흐르는 빈 책상뿐이었습니다. 야, 너 혹시 방금 뒤에서 지우개 소리 못 들었어? 참다 못해 옆자리 짝꿍에게 물었지만 짝꿍은 이어폰을 한쪽 빼며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피곤해서 환청 들리는 거 아니야? 야자 끝나간다. 가방이나 싸. 그렇게 며칠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버티던 어느 목요일. 그날은 타이레놀을 2알이나 먹었을 정도로 두통이 심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밤 9시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집 갈 준비해야지 생각하며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으슬으슬한 한기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주변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아이들의 잡담 소리도 의자 끄는 소리, 패딩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내렸지만 교실 안이 암전 상태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화면에는 오후 11시 45분 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된 건지 가로등 불빛조차 차단된 교실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놔두고 다 간 거야? 담임도 야자감독 선생님도 엎드려 자는 나를 보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차오르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대충 가슴에 안아들고 복도 뒷문 쪽으로 향하던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 익숙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곳, 바로 내 책상 쪽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차가운 교실 벽을 지나 내 책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책상 위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들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지우개 가루였어요. 그 하얀 지우개 가루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며 책상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루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뭉치면서 내 책상 위에 어떤 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지 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글자가 완성되자마자 이번에는 가루들이 미친 듯이 사방으로 튀며 새로운 글자를 조합해 나갔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어.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지우개 가루들은 멈추지 않았고 더 빠른 속도로 기괴하게 뭉쳐갔습니다. 내 이름.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내 뒷자리에 앉았던 전학생의 이름. 민우? 아니, 유민우? 이상하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매일 보던 얼굴이었고 이름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성이 김씨였나? 이씨였나? 아니, 애초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에서 그 애에 대한 존재 자체를 지우개로 빡빡 지워내고 있는 것처럼 기억이 파편화되어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개 가루들이 내 책상을 전체를 덮을 정도로 거대하게 뭉치며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뒤를 봐. 목덜미 바로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동시에 내 어깨 위로 살점이 다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난 손가락이 스르륵 내려앉았습니다. 손톱은 무언가 필사적으로 긁어댄 듯 다 뒤집어져서 피떡이 되어 있었고 제 귀 바로 옆에서 바스라지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 지워지기 전에 기억해내. 야! 야, 이 새끼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뺨을 세차게 때리는 통증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사방이 화환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야, 너 괜찮아? 가위 눌렸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짝꿍이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흔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55분. 야자 종료 5분 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던 걸까? 너무 생생한 공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심을 쉬려던 그 순간 시선이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내 교과서와 공책 위에는 정체를 모를 하얀 지우개 가루. 가루들이 잔뜩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고개를 획 돌려 뒷자리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내 뒤에 앉아 같이 장난을 치고 매점에 가던 친한 친구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그 자리에 앉았던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책상 위에 떨어진 지우개 가루만이 방금 전 누군가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졌음을 증명하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지우개가루라는 사연이었고요. 오시원의 규칙. 대학교 1학년 때 소도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 기숙사 경쟁에서 떨어졌고 인터넷에서 하숙집 광고를 봤어. 월 35만 원에 식사 포함.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싼 거잖아.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 하숙집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분이셨어. 말이 많지 않았어. 방 구경을 시켜주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웃음이 거의 없었어. 그냥 사무적인 분 있잖아. 저 그런 느낌? 방 구경이 끝나고 계약서 같은 거 쓰려고 앉았는데 아주머니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어. A4 용지에 프린트된 거였고 제목은 그냥 생활규칙이었어. 규칙은 6가지였어. 그 순간엔 별 느낌 없이 훑어보고 서명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옮겨볼게. 룰 첫 번째. 취침 후 큰 소리는 삼가해주세요. 밤 11시 이후에는 음악, 통화, TV 소리 등 주변에 들릴 수 있는 소음을 자제해주세요. 다른 하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규칙 둘. 외부 손님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친구, 지인 등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규칙을 어길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룰 세 번째.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맞춰주세요. 아침 7시 반, 저녁 6시 반이 식사 시간입니다. 늦을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그릇은 개수대에 놓아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좀 깐깐한 집이네 하고 넘어갔어. 실제로 이런 규칙이 있는 하숙집 많잖아. 근데 4번째부터는 좀 달라졌어. 룰 4번째. 복도 4번째 방은 문을 열거나 문에 붙은 것을 떼거나 혹여나 열려 있어도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해당 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문에 부착된 물건은 하숙집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절대 손대지 마세요. 룰 5번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 시간대에 복도에서 발소리, 문을 긁는 소리, 혹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절대 확인하러 나오지 마세요. 특히 본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도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처럼 들려도 절대 대답하거나 문을 열지 마세요. 이 규칙에서 진짜 손이 멈췄어. 2번 읽었어. 아주머니 목소리처럼 들려도 이게 진짜 프린트되어 있는 그냥 인쇄 문장이야. 누군가 진짜 직접 타이핑을 한 거라고. 아주머니 얼굴을 봤는데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어. 표정 없이. 눈을 거의 안 깜빡이는 것 같았어. 그냥 빠르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내렸어. 그 자리에서 한참 종이를 봤어. 아주머니가 조용히 펜을 내밀었고 바로 서명했어. 왜 서명했냐고? 나도 몰라. 가격도 싸고
이게 진짜인지 농담인지 헷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거절하고 나가는 게 더 무서웠어. 아주머니가 보는 눈이 너무 조용했거든. 그냥 서명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그냥 서명을 했어. 3일, 입주 사흘째. 그 네 번째 문 앞으로 가봤어.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 문을 보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문은 그냥 낡은 나무 문이었고, 문 한가운데에 누런 한지에 먹으로 쓴 부적이 붙어 있었어. 크기는 A4보다 조금 작은 정도? 실로 내 귀퉁이를 묶어서 고정해놨는데 종이가 좀 낡아 보였어. 오래된 것 같았어. 난 그냥 빠르게 시선을 걷었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나서. 이상하게 한기도 느껴졌고. 11일째. OT 다음날 새벽. 그날은 학과 OT가 있었어. 1학년이니까 선배들이 엄청 먹였거든. 나 원래 주량이 조금 적은데 그날은 좀 많이 마셨어. 밤 12시가 넘어서 비틀거리면서 하숙집에 들어온 거야. 비틀거리면서 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문이 열려 있었어. 안쪽으로 조금, 한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어. 부적이 붙은 쪽 면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문 안쪽 어둠이 복도로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 아주 약하게. 나는 술 먹은 상태라서 판단이 흐렸어. 규칙 4가 머릿속에 있긴 했는데 진짜 딱 1초만 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쭉 내밀어서 방 안을 들여다봤어.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 창문 하나에 먼지 쌓인 바닥.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에이, 뭐야.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쓰러지듯 잤어. 술 때문에 그런지 잠은 금방 잠들었어. 13일에서 43일. 그 이후로 OT로부터 이틀 뒤였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거야. 정확하게. 알람도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예민한가? 했어. 근데 매일 그 시간에 깨는 거야. 그리고 깰 때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 처음 며칠은 끼익 하는 소리였어.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거나 닫힐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게 복도 어디선가에서 들렸어. 어디서 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 1분 정도 들리다가 멈춰. 나 진짜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어. 다음엔 노크 소리였어. 똑똑. 2번씩만 해. 내 방문이 아니라 복도 어딘가 같았는데 어딘지 특정이 안 됐어. 아주 규칙적으로 2번씩만. 그리고 3번째쯤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렸어. 새벽 3시 반. 방문을 누군가 노크하더니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 내 이름을 불렀어. 낮고 또렷하게. 학생! 잠깐 나와봐! 진짜 아주머니 목소리랑 똑같았어. 진짜 순간 일어나서 문 손잡이를 잡을 뻔했어. 근데 규칙 5번째가 튀어올랐어. 아주머니 목소리처럼 들려도 절대 대답하거나 문을 열지 마. 난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 손이 덜덜 떨리더라.
그냥 침대에 앉아서 이불을 붙잡고 있었어. 목소리는 그 후로 2번 정도 더 불렸어. 그러고는 멈췄어. 다음날 낮에 아주머니 얼굴을 봤어. 멀쩡했어. 뭐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도 말을 못했어. 그게 규칙에 있었던 거니까 뭐 신고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44일째. 그날은 몸살이 왔어. 열도 조금 있었고 온몸이 쑤셨어. 저녁 식사도 거르고 그냥 오후 6시부터는 누워 있었어. 약도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밤새 잠을 잘 못 잤어. 몸이 아프니까 자꾸 깼다가 들었다가 새벽 1시쯤에 어떻게 잠들었었나 봐. 그러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 몸이 안 움직여. 아, 이게 가위라는 건가? 눈은 떠져 있었고 전장이 보였어. 정확히는 방 안이 전부 보였어. 원래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또 방 공기는 너무 무겁고 습하고 냄새가 났어.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냄새. 흙냄새 같기도 하고 나무 썩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천장 모서리 쪽을 봤는데 거기 뭔가 있었어. 형태가 뚜렷하진 않았어. 사람 같기도 한데 비율이 이상했어. 팔이 너무 길거나 목이 너무 긴 것 같은 그런 게 천장 모서리에 붙어 있었어. 벽에 기대듯이. 그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 근데 안 나왔어. 입이 안 열렸어. 숨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주 얕게만 들어오고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어. 뭔가 무거운 게 가슴 위에 올라앉은 느낌? 실제로 무게가 느껴졌어.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어. 그러더니 이번엔 그게 천장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은 나한테 고정된 채로. 소리도 없었어. 발소리도 숨소리도 없이 그냥 침묵 속에서 내려오는 거야.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눈도 안 감겨. 그냥 봐야만 했어.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걸 말이야. 그 시선의 무게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 가슴 위에 무게가 더 강해졌어. 숨이 진짜 안 쉬어졌어. 막 패닉이 오는 거야.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온 신경을 모았어. 검지손가락이 조금 떨리는 거? 그게 다였어. 그리고 그게 내 얼굴 바로 앞까지 왔어. 귓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 숨결 같은 거. 차가웠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몸을 틀었어.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팔이 따라왔고 몸이 반쯤 옆으로 돌아갔어. 가위가 풀렸어. 침대에서 굴러내려오면서 바닥에 엎어졌어. 그리고 한참을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숨만 쉬었어. 시간은 새벽 4시 44분. 아침에 아주머니 방문을 두드렸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고 말이야. 가위 눌린 거, 그게 천장에 있었던 거, 귓가에서 이름을 부른 거. 아주머니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 표정도 안 변했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 처음 들은 게 아닌 것 같은 눈빛? 말이 다 끝나자마자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 뭔가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어.
그건 부적이었어. 손바닥 반 크기의 한지에 먹으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어. 방문에 붙어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 같았어. 침대 머리맡 벽에 붙여. 그럼 안 와. 그게 다였어.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서랍을 닫았어.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지. 부적은 그날 바로 붙였어. 그런데 그 뒤로 새벽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계속되는 거야. 끼익 소리, 똑똑 소리. 근데 바위에 눌리거나 방 안에서 뭔가를 보는 일은 없어졌어. 한 학기가 끝나고 기숙사 자리가 나서 나는 바로 나왔어. 별로 가져온 게 없어서 짐을 싸는데 2시간도 안 걸렸어. 짐을 다 빼고 나서 복도를 천천히 돌며 같이 하숙 생활한 사람들한테 인사를 올리는데 그 방 안을 또 봐버리고 말았어.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 다른 점이 있었어. 그 방 안에서 그날 보았던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여기까지 고시원의 규칙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푸마푸 1. 마푸마푸. 그것은 과거 IT의 한 부두술사가 개발해낸 부두술의 한 종류이다. 이 주술을 만든 부두술사인 슌냥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약초즙으로 순식간에 살아있는 인간을 기괴한 모습의 좀비로 바꾸거나 인형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주술 중 하나인 부두술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부두 인형 속에 칼날을 넣어 고통을 5배로 주는 등 항상 자신만의 독특한 주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걸 즐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동료들인 다른 부두술사들은 하나같이 그를 독창적인 주술의 왕, 기적의 주술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주술인 마푸마푸를 만들어냈다며 근처의 모든 부두술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모두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나 위대한 주술사인 슌냥간이 드디어 새로운 주술을 만들어내었소. 이 주술은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의 다른 부두 주술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주술이니 모두 잘 들어주시오. 마푸마푸. 준비물: 주술 재료로 사용할 고인의 시체, 칼, 돌절구, 콸라, 마카타니 잎, 우베베 나무 수액, 코로카로 열매, 코로라코 열매 가루. 부두 인형, 냄비, 간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각종 양념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주술 순서 1. 우선 고인의 시체를 잘 씻고 기름과 방부액을 발라 깨끗하게 만든다. 2. 4일 뒤 새벽의 모든 시간이 4를 향하는 시간 4일 4시 44분 44초에 맞춰 고인의 신체 중 일부를 인형에 넣고 꿰맨 뒤 마테체를 이용해 일제히 몸의 원형도 알아보지 못하게 잘게 자른다. 3. 돌절구에 콸라가루와 마카타니 잎, 우베베 나무 수액, 코로카로 열매, 코로라코 열매가루를 넣고 잘 빻아서 즙을 내준다. 4. 돌절구에 열매즙이 가득 찼으면 좀 전에 잘게 다져뒀던 것을 넣고 나무 주걱을 이용해 열매즙에 골고루 잘 섞이게 만든다. 5. 열매즙에 잘 섞인 거는
냄비에 각종 양념을 넣고 골고루 잘 끓인다. 6. 그게 다 익으면 돌그릇에 담아 납치해온 인간에게 먹인다. 납치해온 인간이 혹시나 음식을 먹길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라. 음식에 들어간 우베베 나무 수액과 활락가루에는 강력한 마약 성분이 있어 처음에는 아무리 거부를 해도 얼마 뒤 정신을 차려보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인간을 보게 될 거다. 7. 납치해온 인간이 식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면 이 주술의 무서운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처음에는 심한 구토와 발작, 발열과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 안에 들어간 코로카로 열매와 코로라코 가루, 각종 약초의 효과로 인해 인간은 산채로 혀가 떨어져 나가고 내장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주술에 의문점을 몇 개 가질지도 모른다. 분명 사람을 이용한 부도술인데 왜 굳이 잘게 잘라서 살아있는 인간에게 먹이는 건지, 일부가 들어간 인형은 대체 언제 쓸 건지 등등.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온갖 끔찍한 고통을 다 겪고 나면 인간은 처음 납치했던 멋지고 아름답던 모습과는 다르게 마치 좀비처럼 몹시 야위게 되는데, 여기서 마푸마푸의 두 번째 무서운 효과가 발동한다. 강력한 약효로 인해 속이 뒤집어지고 구토를 하느라 식도가 다 상해버린 인간의 몸속에는 처음에 넣었던 좀비가루인 퀄라의 효과가 서서히 퍼지며 뇌를 파괴하고 눈과 귀의 시력과 청력을 앗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부두술사가 처음에 고인에 그걸 넣어뒀던 인형에 인간의 머리카락을 박아넣고 인간을 천천히 움직이면 그 인형에 연결된 사람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마푸마푸는 단순히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서 조종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마치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좀비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른 인간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집단 감염을 시켜 조종이 가능한 또 다른 꼭두각시들로 만들거나, 인형 위에 머리카락을 뽑아 인형에 연결된 인간을 자폭시켜 주위를 날려버리는 등 살아있던 인간을 걸어다니는 폭탄 인간으로 만드는 무서운 주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악한 좀비를 인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처음 먹였던 스프 안에 사람과 인형 안에 박혀있던 조각이 서로 이어져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난 이 주술을 만들기까지 자그마치 5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걸쳤고, 역효과로 인해 나 자신이 좀비가 될 뻔하거나 근처 다른 마을 원주민들에게 죽을 뻔한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위대한 주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인간을 좀비 인형으로 만드는 위대한 주술인 마푸마푸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난 이제 이 주술을 끝으로 남은 수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느낀다. 부디 나의 이 위대한 주술을 나의 소중한 부두술사 친구들이 이용해 세상의 위에 군주한 왕들이 되길 바란다. 위대한 좀비들의 왕 예컬록과 위대하고 아름다운 좀비들의 여신 슈비칼레어, 부디 저의 이 미천한 육신을, 영혼을 좀비로 만들어 영원히 거두어 살펴주소서. 두 번째 이야기, 교회에서 생긴 일. 이건 내가 작년에 친구들과 어떤 낡은 교회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야. 그 당시 우리는 대학교에 막 입학한, 그러니까 한참 놀기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나이였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비가 질척질척 내려서 기분이 매우 찝찝하던 날이었어.
그날 나와 내 친구들은 동네 술집에서 부침개와 막걸리를 마시며 놀고 있었지. 그동안 일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한 데다가 한 달 만에 만나서였을까? 오랜만에 친구들과 마셔보는 막걸리는 정말 막 담근 식혜처럼 달콤하고 고소했어. 그렇게 한참 막걸리를 신나게 마시며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평소 무서운 걸 좋아하는 한 친구놈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 야야, 너희 우리 마을 뒷산에 있는 폐쇄된 그 교회 알지? 우리 비도 오고 스릴 있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내려오는 놈이 10만 원 내기로.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어. 야, 니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또 그런 거야? 하여튼 간에 니도 참 옛날이랑 변함이 없네.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어. 왜? 니 겁먹었냐? 아, 다 큰 사내 새끼가 이런 걸로 겁이나 먹고. 내 생각보다 쫄보 새끼였네 이거. 무서우면 무섭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그 말을 듣자 옆에 앉은 친구놈은 안 그래도 막걸리 때문에 취했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외쳤어. 이 새끼가 사내대장 물을 뭘로 보고. 야! 내가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대 출신이 그깟 귀신 하나 무서워할 것 같냐? 아, 들어와! 그러고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했어. 니들도 같이 갈 거지? 그러자 내가 앞서 말했던 교회 이야기를 제안한 그 친구도 말했어.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니들도 당연히 갈 거지? 사실 나와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평소에도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성격이라 정말 가기가 싫었어. 하지만 가기 싫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겁쟁이라고 놀림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지. 비가 잔뜩 내려서 축축해진 산길을 밟고 한참 올라가니 저 멀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보였어. 교회의 상태는 도대체 언제 문을 닫았는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 문짝은 다 낡아서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뜯어져 있었고 모든 창문이란 창문은 마치 아주 심한 폭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깨져 있었고 지붕의 십자가는 이미 부러져서 근처 땅에 박혀 있었어. 나와 내 친구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내 앞에 그 두 놈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실실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야, 죽이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니까 비도 내렸고 근처 안개까지 껴있으니까 더 분위기 난다 야. 그러고는 천천히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나와 내 친구는 그 두 놈들 뒤에 붙어서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차라리 교회 밖이 더 낫다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했어. 교회 안의 의자는 죄다 부서지고 곰팡이와 찌든 때로 덮여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어떤 의자는 갈라진 틈 사이로 버섯까지 비어있었어. 순간 나와 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지만 꾹 참고 앞에 그 망할 두 놈을 따라 교회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교회 한가운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책상이 보였어. 그 책상 위에서는 여기서는 대체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성경서와 피와 곰팡이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딱딱하게 굳어있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 야, 저거 봐. 피다, 야. 저 책상 커버 아래 피가 잔뜩 묻어있어. 야, 니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겨우 저런 거 가지고 놀라냐. 기도 중에 목사님이 코피가 나서 묻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래. 그래. 사내 새끼가 뭐 겨우 이런 걸로 무서워하면 쓰겠나. 거기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것을.
그 멍청한 두 바보놈은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우릴 데리고 교회 이곳저곳을 싸돌아다녔어.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지. 신이 나서 교회를 돌아다니던 두 바보놈 중에 하나가 실수로 아까 그 교회 책상을 건드리는 바람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성경책은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작은 수첩 같은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그 수첩 안에는 우리가 모두 놀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 땡땡년 땡땡월 1일.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한 명의 작은 목사다. 이곳은 매일 갈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몰려온다. 이 갈 곳 없는 불쌍한 어린 양들을 세상이라는 족쇄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위대한 신께서 내게 내린 사명이다. 땡땡년 땡땡월 7일. 나는 오늘도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어린 양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며 길을 찾아주었다. 나의 신께서도 기뻐하고 계신다. 신의 축복이 가엾은 어린 양들이 나아가는 빛의 길이 되기를. 땡땡년 땡땡월 21일. 신께서 내게 새로운 계시를 내리셨다. 신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어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자신의 뼈로 만든 성스러운 실과 바늘 그리고 가면으로 모두 구원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제일 먼저 신께서 내린 계시를 시행하고자 신께서 내려주신 이 성스러운 가면을 얼굴에 실과 바늘로 이어붙였다. 그 다음은 나와 같은 길을 걷는데 익숙해진 어린 양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나와 같은 이 성스러운 가면을 얼굴에 이어붙여줬다. 물론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양도 많았지만 이 강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고통도 따르는 법이다. 부디 나의 신이 기뻐하셨기를. 땡땡년 땡땡월 28일. 신께서 내려주신 신탁에 따라 수많은 어린 양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신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이 교회에 들이닥쳤다. 그 악마들은 제일 먼저 총이라는 끔찍한 마귀의 손톱을 꺼내 우리에게 겨누며 이야기했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너희가 믿는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한낱 지옥의 마귀 따위가 나의 신을 모독하다니. 이 마귀에게도 축복을 내려 우리와 같은 대리인으로 만들어주면 정신을 차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려는 그 순간 그 악마가 사악한 손톱을 뻗어 나와 나의 어린 양들을 꿰뚫었다. 어리석긴. 우리는 신의 뜻을 받은 사자인데 우릴 죽인다고 지옥에 끌려갈 일 따윈 없을 텐데. 하여간 지옥의 마귀들은 정말 멍청하다. 나의 신이시여, 부디 사명을 이루지 못한 저를 벌해 주소서. 야, 이거 진짜야? 이 종이에 적힌 내용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같은데? 야, 이거 다 구라일 게 뻔해 이 쫄보야.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믿냐? 전에 여기 목사님이 유쾌하신 분이셨거나 무서운 걸 좋아하셔서 대충 아는 말이나 낙서한 거겠지. 그렇겠지? 이게 진짜일 리가 없겠지? 그래 임마, 이게 가짜다. 내일 술값을 건다. 그렇게 우린 쪽지의 내용을 부정하며 이만 교회 투어를 마치려고 했어. 그런데 저 멀리 우리와 같이 온 친구 두 놈이 저 멀리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도망쳐! 빨리! 평소에 순하던 친구들이 저런 표정을 하고 달려오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
그래서 다 같이 고개를 돌려 친구 쪽을 보니까 친구는 뒤로 시뻘건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인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빠르게 친구 둘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 순간 우리 넷은 본능적으로 저것들에게 잡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교회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마침 밖에는 비가 그치고 해가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린 교회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 가까스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존재들은 사라져 있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그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 방문했더니 바닥엔 그때 그 쪽지가 내용이 바뀐 채 떨어져 있었어. 땡땡년 땡땡월 9일 4명의 새로운 어린 양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나는 내 어린 양들을 시켜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 4명의 어린 양은 놓치고 말았다. 해의 마귀만 뜨지 않았어도 축복을 내려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땡땡년 땡땡월 15일 오늘 9명의 무기를 든 어린 양들이 우릴 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용서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사명. 여기까지 창작 사연이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화장법 1. 나무 손톱. 과거 일본 에도 시대의 화장법에는 눈썹을 밀고 두꺼운 가짜 눈썹을 그리고 특수한 재료를 이용해 이빨을 새카맣게 물들이는 화장법인 오하구로 등 미를 표현하는 기이한 화장법이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이하고 요상한 화장법 중 하나인 나무 손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노츠메. 직역하면 나무 손톱이라는 뜻의 이 독특한 화장법은 주로 에도 시대 때 상류층의 귀족들과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키노츠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자들은 펄펄 끓는 물이 가득 담긴 가마솥에 양손을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담궈 손의 피부를 전체적으로 물렁하게 만들고 여자들의 손이 물기를 잔뜩 머금어 촉촉하고 물렁해지면 시술자는 나무로 만든 가위나 칼로 물렁해진 손가락에 상처를 낸 뒤 손톱을 모조리 뽑아내고 미리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손톱인 키노츠메를 손톱이 빠진 자리에 망치나 정을 이용해 박아넣는데 이때 여자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면 천민이나 아름답지 못하다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화장 시술이 끝나고 나면 여자들은 자신들의 그 손톱에 젊음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영원히 자신의 모습이 유지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키노츠메는 오로지 상위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화장법이었고 천민들이 이를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엄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유리 이빨. 오늘은 그 기이하고 요상한 화장법 중 하나인 가라스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라스하 직역하면 유리로 만든 이빨이라는 뜻의 이 독특한 화장법은 자신의 이를 검게 물들여 미를 과시하는 화장법인 오하구로처럼 이빨을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화장법 중 하나로 당시 에도 시대의 가장 높은 왕위 귀족들은 자신의 모든 신체 중 이빨이 가장 신성하고 깨끗하다고 여겨 자신의 이가 마치 청아한 거울처럼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생긴 화장법이 가라스하이죠. 이 요상한 화장법 역시
그 고통이 나무 손톱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 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화장을 받는 귀족들은 시술을 받기 7일 전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 이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치아에 닿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물 이외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2. 화장을 받는 날이 됐으면 여자들은 시술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아편을 섞은 곡주 2병을 마시며 몸과 정신을 몸에서 잠시 떨어뜨려 놓는다. 3. 시술자는 여자가 곡주를 섭취하고 완전히 잠에 든 걸 확인한 뒤 예리한 대나무 조각이나 못 조각을 이용해 잇몸에 차례대로 상처를 낸 뒤 불로 지진 쇠집게를 이용해 이빨을 차례대로 뽑는다. 이때 새로운 이가 자라 미모를 해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잇몸 속에 파묻혀 자라고 있는 아기 이빨까지도 모조리 뽑아낸다. 4. 시술자가 이빨을 모두 뽑아낸 뒤 텅 빈 잇몸에는 미리 유리를 녹여 형태를 빚어준 이빨을 차례대로 끼워 넣는다. 이때 시술자가 너무 힘을 주면 유리가 깨져 잇몸에 상처를 내고 너무 힘을 적게 주면 이빨이 잇몸에 박히기 전 침을 타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세한 힘 조절을 잘 해야 한다. 5. 시술이 끝난 여자들의 이빨은 마치 맑은 거울이나 강물처럼 빛을 반사하는 상태가 되고 여자들은 자신의 투명하고 밝은 이빨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이빨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으며 평생 지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유리 이빨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빨을 유리로 바꿨기 때문에 이빨을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즉시 깨지며 온 입안에 상처를 내고 괴사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리 이빨은 매우 위험한 화장법이지만 나무 손톱과 더불어 오로지 선택받은 소수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고 천민이 이를 따라야 할 경우 최대의 참수형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 여기까지 창작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